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달력 속 빨간 날 주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뿐인 주인이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 그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 중에 주님은 어떻게 저희의 작은 이름 하나하나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수없이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물 마시듯 밥 먹듯 거저 받고 항상 받으니 때로는 제가 잘나서, 제가 예뻐서,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앞뒤 없이 하나님 마음 떠나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주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쉬운 길, 넓은 길 찾아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다고 수십 번, 수백 번 듣고도 자주 화내고 쉽게 삐지고 마구 발구르고 그렇게 지내온 것 하나님 보셨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잘못했다 회개하는 마음에 새 마음 새 기쁨으로 다시 입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늘 신나게 잘 웃고 좋은 일만 마냥 있어 보여서 혼자서 외롭다 슬퍼하지 말게 해주시고 삶의 목적과 과정이 주께 있음을 믿으니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하루하루를 올곧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넘어지면 땅만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셨던 아버지, 내 손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담긴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께 손들고 다가가게 하시고 살다가 아프면 약해져서 눈물 콧물 흘리지 말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기도로 더 가까이 바짝바짝 가게 하시옵소서. 조그만 것 한 올 한 올 늘 감사하며 살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님 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아니시면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커다란 기도 응답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봉사부에 따뜻한 마음으로 옹기종기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서로 기대고 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목사님의 말씀이 앞에서 끄시고 최우영 목사님의 사랑이 뒤에서 미시며 이은표 장로님의 헌신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많은 권사님, 집사님의 봉사가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는 방향이 서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는 형편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다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도 더욱 굳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아가페 부원들과 같이 시공부를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과 이은표 장로님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시의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지금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의 황폐화, 영혼의 황폐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중요성이 더 절실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삶을 극복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문학입니다. 삶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존재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한평생을 희극보다는 비극을, 또 함께 하는 것보다는 홀로 혼자서, 그리고 즐거운 그런 만남보다는 슬픔, 눈물이 있는 그런 이별을, 그리고 웃음소리보다는 울음소리를, 그리고 운변보다는 침묵을,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좋아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 시인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지보다가 음지를 지향하는, 그래서 기쁨보다는 슬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인의 눈입니다. 시의 성명은 독창적인 그런 참신성, 또 날카롭고 예리한 그런 감각적인 언어, 다층 구조의 상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 문화적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의 창작에 있어서 지성과 감성의 그 균형 감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보편성과 위대성가 관련 지어집니다. 지성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예술적인 낭만성을 읽기가 쉽고, 감성에 기울면은 그 시의 격조, 품이랄까요? 격조와 구조적인 미적 형상이 부실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지을 때, 지난번도 우리가 실전을 했습니다만은, 우선 기초적으로 시의 구성에 있어서는 음악성, 운율, 다시 말하면 이걸 리듬에 그러죠. 리듬. 그 다음에 형상화, 다른 말로 메타포, 그 다음에 주제, 테마, 그리고 압축, 함축, 임플리케이션. 이렇게 리듬, 메타포, 테마, 임플리케이션, 함축,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의 종류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시를 쓴다면서 내가 무슨 시를 쓰고 있는가를 모른다면은 그건 좀 아주 하나의 넌센스랄까요? 최소한의 기초적인 우리가 지식은 있어야 되니까, 자, 시의 종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형식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자유시, 그리고 정형시, 산문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대다수가 자유시를 쓰는 거고요. 정형시는 시조같이 네 줄이 있는, 이를테면 시에 있어서 단시조, 초장, 중장, 종장, 그래서 45자 안팎에 이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을 정형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시는 줄글, 행가리 연가리 없이 계속 이어가는 그런 줄글을 산문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면에서 분류를 하면은 서정시, 우리가 쓰는 서정시, 그리고 서사시, 극시가 있습니다. 이 서사시에 있어서는 서사시는 어떤 심각한 주제가 주어집니다. 심각한 주제, 그리고 장편 이야기 시가 바로 이제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해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낭만시, 모더니즘시, 이미지즘시, 리얼리즘시, 포스트 모더니즘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형식 면에서는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드문드문 산문시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즐겨 쓰는 서정시, 개인의 얘기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사시, 극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서정시를 쓸 때에는 자기 주장, 주관적으로 이게 이제 언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은 넋두리에 빠지기 쉽다 이런 이제 그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넋두리에 빠지기 쉬우면은 소위 말하는 내 주장을 남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시적인 그런 품격이 떨어진다 이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서정시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주관, 내 주관의 객관화, 그러니까 주관적 진술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객관화. 그래서 주관적인 진술이 객관화되어야만이 이 작품의 완성도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주관적 진술만 의존되어 있을 때에는 그건 하나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가서 제가 한번 그러면 시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할 때에 그 시에 지을 때에 시 창작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이것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에 들어가서 시를 지을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영과 행을 잘 맞추라. 영과 행. 시는 우리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그것을 한 줄 한 줄 이어가는 것을 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단락,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한 묶음이 된 것을 그것을 바로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과 연, 이것을 잘 맞추라. 그것은 바로 그 운율,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과 연을 잘 구분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신이가 그냥 뚝뚝뚝뚝 잘라서 뭐 잘했지 그렇게 잘라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뜻의 강조 그리고 숨 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과 행을 잘 맞추라. 두 번째, 제목은 설명적이보다는 은유적으로 하라. 제목에서 설명적으로 다 노출시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숨겨두는 암시하는 정도. 그래서 은유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라. 애들로 표현하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서두는 꼭 처음에 시를 시작할 때 못 둡니다. 첫 부분 서두는 꼭 간접 표현으로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직접 표현으로 주제를 살리라. 근데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를 범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끝에서 할 얘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두 줄만 처음에 읽으면은 그 시가 내용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시의 실패다. 처음에는 이렇게 암시 숨겨두고 갈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꼭 간접 표현으로 이렇게 암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서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간접 표현을 하라는 거 그리고 말미에 가서는 주제를 드러내라. 직접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우리가 서정시니까 서정시는 짧은 시입니다. 내용은 길지 않게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묘사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하지 마라. 산문, 우리가 수필 같은 거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길지 않게 설명하지 하지 마라. 그리고 거치는 시어, 천박한 시어, 전투적인 용어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는 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반복적인 표현. 우리가 이제 반복적인 아무 의미도 없는데 반복적인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꼭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반복적인 표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삼가하라, 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짧은 시일수록 강한 메시지가 있다. 단시, 짧은 시인데도 메시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짧은 시니까 메시지가 아주 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이어줘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감을 잡을 수 없는 거 그런 건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유지해가는 거. 그래서 밀접성, 처음부터 끝까지 밀접성 이걸 유지하라.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창조가 아니면은 우리가 쓰는 쉬운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라. 끝년에서는 마무리로 주제를 살리되 반드시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시키라. 인생의 이야기로 생각시키라. 이를테면은 우리가 능소하다, 진달래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어떤 능소와 또는 진달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쓰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책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서는 울 어머니, 울 아버지, 울 할매 끝에 가서 이 능소화가 우리 할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진달래가 우리 어머니다, 울 어머니다, 울 할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끝에 가서는 그렇게 인생을 생각시킵니다. 이 하나의 꽃이, 하나의 나무가 이것은 바로 우리 옛날의 어머니 그런 이미지하고 겹친다. 그렇게 해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시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지을 때 이렇게 10가지 이것은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시를 지을 때 이렇게 점검하면 아주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를 지을 때 주의사항 10가지를 꼭 잘 책상머리에 뒀다가 내가 시를 지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오늘 꼭 체크를 하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시인하게 되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윤동주 그리고 이제 김현성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윤동주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서시, 이 서시가 하나의 대표작으로도 가만히 앉지 않습니까? 자, 이 서시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보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이 시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8행, 그리고 마지막에 한 행이 한 년입니다. 그래서 모두 9행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줄까지 요 4행은 1에서 4행은 소망을 담은 겁니다. 소망. 하늘을 우러러. 자, 이것은 바로 윤리적인 삶의 그런 절대적인 기준. 다시 말하면 이 거울은 하늘 우러러. 이 하늘은 바로 양심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다. 이렇게 시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 우러러. 양심을 비춰보는 거울이 바로 여기서는 하늘입니다. 자,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 시를 우리가 정치인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 시를 쓸 때는 저희는 정말 냉소를 머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나 시행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은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윤리의식. 이것이 바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 자, 여기서 바람은 화자의 심리적인 동요 또는 갈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괴로워했다. 이상과 현실의 그 사이의 그 갈등, 괴리.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그런 고뇌, 번민. 이것이 나는 괴로워했다.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단락가면은 5행에서 8행까지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간에서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서 별은 희망, 이상, 순수한 소망과 양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것은 억압받는 모든 대상들, 특히 이 시의 탄생 시기가 우리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길, 내게 주어진 길, 이것은 사랑의 실천, 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다시 말하면 소명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야겠다,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적인 태도, 걸어가야겠다. 마지막 구행의 한 줄, 이 한년,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자, 여기서 밤, 이 밤은 어두운 현실. 그 다음에 별은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 조국의 우리나라의 해방, 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 그런 외로운 양심, 외로운 양심, 고독한 양심,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 작가의 시인의 자아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람이 스치는다. 바람은 시련과 고난. 그래서 이것은 바람은 동적입니다. 동적인 심상인데 정화의 의미가 있다. 정화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시라는 시는 소망, 1에서 4행까지가 소망, 그 다음에 5에서 8행까지 결의, 다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9행에 가서는 이 시인의 의지, 강력한 의지, 이렇게 시가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서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 애정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에 공부를 했습니다. 시의 형식에서요, 어떤 것이냐? 형식에서는 바로 이것이 자유시입니다. 자유시.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바로 서정시다. 서정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화자, 이 서정적인 자아,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선정적 자아인데, 이 화자는 순수한 삶을 추구하는 이가 바로 이 화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윤동주의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재는 바로 바람, 별, 길, 이런 것이 제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시에서의 시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냐? 하늘과 별, 이거는 지향점입니다. 지향점을 노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밤과 바람, 이것은 어두운 암울한 시대, 다시 말하면 식민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밤과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적인 상황은 하늘과 별이라는 그 지향점, 그리고 밤과 바람이라는 그런 심지 속에서의 그 암울함, 이걸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에서 주제가 무엇이냐?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속에 숨은 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순교자. 순교자도 좋다. 아니면 어떤 그런 청결난 삶의 기원과 각오, 이렇게 주제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시의 성격을 말한다면은 성찰적,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어떤 상징적, 여기 상징적인 단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징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시의 표현상의 특징은 바로 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그 다음에 현재의 그런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전개했다. 과거, 미래, 현재의 그런 흐름의 전개. 그 다음에 이미지 대조. 이미지라는 건 심장이지 않습니까? 이미지 대조. 다시 말하면 별과 바람. 별과 바람. 이 이미지 대조를 통해서 그런 시적 상황과 주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감상을 정리한다면은 상징적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그런 화자의 고뇌와,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당시 현실적인 고뇌입니다. 고뇌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자, 순결한 삶을 소망한 화자의 고뇌를 아주 섬세한 감성으로 형성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어절로 표현하면 되겠다. 세 어절. 단어 하나, 둘, 셋. 이것을 음절에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 다시 말하면 죽는 이것이 한 어절. 날까지가 한 어절. 하늘을 한 어절. 이렇게 해서 세 어절을 그리죠. 죽는 이것은 죽는 이건 두 음절입니다. 날까지는 세 음절. 그래서 이 형상한 구절 세 어절로 말해보라 하게 되면은 바로 입새에 이는 바람. 이것이 이 서시에 있어서 순결난 삶을 소망하는 화자의 고뇌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주 섬세한 감성으로 그렇게 형상화, 메타포한 그런 구절이 바로 입새에 이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시, 윤동주의 서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특히나 이제 이것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서시를 감상함으로써 그래서 서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이 한 편을 통해서 시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서적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 이 뇌에는 우뇌와 자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시를 쓰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들, 이것은 감성, 이 문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감성, 다시 말하면 우뇌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과학자나 이런 분들, 이런 건 자뇌가 자뇌. 그래서 시인들은, 문학하는 사람들은, 예술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우뇌가 발달돼야, 감성이 발달돼야 예술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발달하지 못하면은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시는 상상력, 창의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자기 살아온 체험에 의해서 그것을 육화시키는 것. 거기는 옛날의 어떤 체험, 기억, 그리고 상상력.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성이 오른쪽 두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이 문학, 시는 예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에는 반드시 눈물이 따라야 공감을 준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그런 진정성, 그리고 공감성,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한 번 시 한 편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정호성 시인의 봄밤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부활절 날 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람의 발보다 개미의 발을 씻긴다. 이것이 이제 천년입니다. 1년. 2년, 연탄재가 버려진 달빛 아래 저 골목길.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서면입니다. 개미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보다 더 아름답다. 자, 이것도 이제 짧은 시입니다. 서른 시입니다. 제목은 봄밤입니다. 자, 부활절 날밤입니다. 부활절 날밤. 그날 밤 부활밤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람의 발보다 개미의 발을 찢긴다. 연탄재가 버려진 달빛 아래 저 골목길에 개미가 걸어가는 길, 이 사람의 걸어가는 길보다가 더 아름답다. 봄밤. 우리 지금도 5월이니까 봄이죠. 자, 이 시는 이제 감상할 때에 그 묘사의 힘, 묘사의 힘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여슬이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묘사의 힘, 묘사. 어떻게 묘사를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시적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정서적인 그런 울림을 준다 했었어요. 울림. 시에서 울림을 주는 것, 울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적인 울림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운의 발달이 고도에 발달했다. 운의 발달. 이 시를 보면은 이 시인의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문학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성이에요. 운해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런 시를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의사나 과학자나 절대 이런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술가, 운해가 발달한 사람. 이렇게, 자, 유감없이 감성이 이렇게 있죠. 짧은 시지만 얼마나 그 묘사가, 그래서 감성을,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은 하나도 어려운 시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이 일상적인 그런 평범한 눈으로는 결코 여기서 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아주 섬세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인상에 묘사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이 다 아름답다. 개미가 가는 길이 사람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 봄밤의 그 아름다움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경건성,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성을 바라는 거죠. 경건성. 우리 사람보다가 하나의 미물, 그 조그마한 미물이 그 걸어간 길이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아름답다. 그런 뜻을 여기있습니다. 부활절 날 밤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람의 발보다 개미의 발을 씻긴다. 자, 처음에 이렇게 사람의 발보다 개미의 발을 씻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씻긴다.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줬습니까? 개미가 걸어간 길 사람보다가 아름답다. 여기서 시의 주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렇게 암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맥을 이어가서 아름답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묘사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를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봅니다. 자, 또 한 번 다른 시를 합성해 볼까요? 눈 내린 그런 산길을 처음 가는 사람. 가이드, 앞잡이. 앞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닿습니다. 제가 판서에서 치울 때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외롭고 힘이 들는구나. 길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지우개를 잘 길들이면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고속할 수밖에 없다. 왜? 아직 길이 서툴고 낯설고 그리고 길이 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짧은 단시를 한번 우리가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대밥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밥 일기.
자, 대발길은 아주 짧으십니다. 평행십니다. 그것도 한 음절로 이렇게 했어. 비겐디 대밭 속 여기저기 개똥 자리에 죽순이 올라있다. 죽순. 개똥 먹은 죽순. 글쎄어라 죽죠. 비가 그친 날은 대나무가 잘 자란다. 특히 이제 어린 죽순들이 활기를 치고 돋아납니다. 죽순. 비겐디의 대밭 속에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 듬성듬성 개똥이 있어. 개똥. 네? 개똥. 그런 개똥이 개가 거기서 똥을 많이 쌌다는 얘기죠. 개똥이 이제 주로 공원에 가면은 아줌마들이라든가 이 가족들이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똥을 누릴 때 근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대나무 사이사이에 개에게 똥을 쌌습니다. 근데 그 똥 틈새에 똥을 먹고 이렇게 죽순이 쑥쑥쑥쑥 자랐습니다. 자, 마지막에 자, 이거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쭉쭉. 이 느낌표죠. 자, 이게 제목이 대바둑이니까 여기서 죽죽입니다, 이제. 글쎄오라 쭉쭉, 쭉쭉. 아, 이제 이 의성어 쭉쭉. 자라라. 또 한편으로는 의태로 본다면은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시냐? 이 전체를 보면은 발행시지만은 서른네 글자입니다. 34. 셋, 여섯, 열, 열다섯, 열여덟, 스물둘,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셋, 서른넷. 이렇게 34자, 34음절로 이 시 한 편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짧은 시에서 메시지가, 제가 모두 설명했습니다만은 단시일수록, 짧은 시일수록 메시지가 강해야 된다. 자, 더러운 개똥과, 우리 보통 똥 하게 되면 다 더럽다고, 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러운 개똥과, 그 다음에 때묻지 않은 그런 푸름을 지니고 태어난 어린 대나무. 개똥이라는 그런 더러운 거, 추한가, 그런 그런 똥 현상과, 그 다음에 전혀 그거 관계없는, 때묻지 않은 그런 새 생명, 푸름을 지니는 어린 대나무는 바로 우리가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 자, 시각적인 이미지. 똥 냄새는 후각적입니다. 우리가 오감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근데 이 똥 냄새, 이거는 바로 촉각, 후각인데, 자, 이게 그런 시각적인 대나무 속에 푸른 색상이 돋아났다. 죽순이 돋아났다. 그런 시각적이고, 그 다음에 후각적인 더러움과 깨끗함. 그러니까 이 죽순과, 자, 여기서는 이 더러움, 이건 깨끗함. 이렇게 완전히 이건 대특점이 있어요. 반대 상황에 있어. 대특점이 있다 이거죠. 더러움과 깨끗함. 그 다음에 불쾌와 향기. 자, 이 더러움은 불쾌하죠, 상당히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향기를 느낍니다. 새향기, 새생명의 향기. 응? 그래서 불쾌와 향기를 이렇게 대표로 그린 개똥과 죽순은 바로 이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 방향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하지만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대척점에 서 있는 듯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견이다. 편견. 요까지만 있는 사람들은 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외형상만 본 거죠. 그 숨어있는 뜻을 모르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건 편견이다. 실을 모르는 뜻이다. 그 함이 숨겨지는 뜻을 모른다 입니다. 대지의 살, 대지의 살이고 피가 된 그런 개똥을 먹고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먹은 거예요. 대나무가. 먹고 죽순은 쭉쭉쭉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그 더러운 것을 먹고 자란, 다시 말하면 더럽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바로 피야, 피. 그 피를 사고 돼지의 살, 이걸 먹고 자란 죽순은 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이 시는 더러움과 깨끗한 것은 배척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그런 밀접한 관계다. 다시 말하는 상생관계다. 상생관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도 경쟁하면서 투쟁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존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하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공존해서 살아야 된다. 특히나 지금 빈자와 부자 너무 관계가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 말하는 벼락 거지가 어떻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이 한 삶을 통해서 공존, 상생 그런 이미지를 봅니다. 이렇게 이제 시에 숨어 있는 뜻을 읽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이 단시 짧은 시 속에서 메시지가 강하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생, 이렇게 상생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들이 개똥똥하게 되면 시인들은 일반인들은 다 피해갑니다. 더러워서 손을 안 댑니다. 그러나 시인은 바로 이렇게 조그마한 미물, 추한 거, 보잘것 없는 거, 발로 차는 거에 대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시 한 편을 이게 지원해서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관찰과 통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관찰. 관찰은 대상의 외면이나 현상을 주시하여 그것을 객관적, 주관적, 분석적,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정신행위가 바로 관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의 영역으로서 인식의 대상을 이해할 뿐입니다. 반면에 통찰은 대상의 내면과 실제를 하나의 전제로 놓고 그것을 순간적, 직관적으로 들어보는 행위가 바로 통찰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시, 문학은 과학처럼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는, 문학은, 예술은 감정의 산물입니다. 감정의 산물. 그러기에 시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통찰을 통해서 획득한 어떠한 깨우침 말합니다. 깨우침. 그래서 이 통찰은 논리를 초월해서 한순간의 대상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깨우치는 그런 사유방식을 말합니다. 통찰의 논리를 초월해서 한순간에 대상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깨우치는 사유방식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실제로 한번 어떤 끝감으로 시를 지을 것인가. 첫 번째가 이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은 특이하거나 특수한 사건을 소재로 하면 공감과 거리가 멀어진다. 다시 말하면 특이한 거나 특수한 사건을 다루지 마라 가능하면 큰 뜻입니다. 그것은 공감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지을 때는 처음에 시를 짓겠다는 사람, 처음에 시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시를 짓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처음은 신부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잘 나가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를 씁니다. 자신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발전이 되면은 주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자연 풍경. 자연 풍경은, 자연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자연 풍경. 그리고 사회, 도시 문명. 그리고 첨단 정보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와 역사, 신화, 설화. 이렇게 우리가
발전된 단계. 그래서 처음에 시를 짓는 사람들, 처음에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자신이 잘 아는 자신의 이야기. 이를테면 우리가 보면은 내 가족 이야기, 또 고향 이야기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거. 그래 자신 있는 것부터.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 그 다음에 넓혀서 주변, 이웃, 그 다음에 자연풍경,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그런 도시 문명, 그 다음에 정보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정보 사회, 그리고 우주의 역사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이런 단계 넘어섰다 하게 되면 주변 이야기, 이렇게 넘어섰다는 자연 풍경, 또 도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알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부분부터, 자신 만만한부터 그렇게 소재를 발굴해서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글감으로 시를 지을 것인가? 보편성, 객관성, 찬신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보편성은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객관성. 이 객관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확실하고 정확한, 그리고 타당성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하라. 타당성 있는 소재 선택. 90%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10%만 주장하는 거, 그건 바로 자기 주장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참신성.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보편성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시가 싱거워집니다. 맛이 없습니다. 싱거워지고, 그 다음에 너무 평범해지기 쉽다. 이게 약점입니다. 보편성. 시가 싱겁고 평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편성에 치중하게 되면은 그런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재가 독창적 구체적으로 예리한 관찰력, 그걸 넘어서 한 단계 넘어서 통찰력이 필요하다. 관찰에 머무르면 그 시가 발전이 안 됩니다. 관찰을 넘어선 통찰. 여기서 어떤 깨우침이 있느냐, 그 통찰을 박아내는 거죠. 관찰은 하나의 외형적으로 한 것이지만은 통찰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찰에 다 거의 거기에 집중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통찰. 그래야 어떤 시적인 그는 예술성, 다시 한번 시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겁니다. 통찰력. 근데 이 통찰력에 뭐가 필요하냐? 지적인 거 필요합니다. 지적인 것은 바로 유머, 풍자, 그다음에 아이러니, 알레고리. 유머, 풍자, 아이러니, 알레고리. 이제 알레고리는 보통 우리가 이소우화 같은 거, 이런 풍유어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유머, 풍자, 아이러니, 알레고리 같은 그런 극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면 아주 효과적이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알아야 면역을 한다고요?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승부가 나는 것이죠. 세 번째, 참신성이 있어. 남들이, 프루스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낯선 길, 남들이 가자는 길을 나는 간다. 두 길이 있는데,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절대적인 순수성입니다. 순수나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혼을 동경하고 인간의 모순됨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시는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윤동주 우리 서시에서 성찰한 거 봤지 않습니까? 성찰.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케 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이다. 시의 사명입니다.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의 중요한 기능은 교훈, 또 쾌락, 그리고 치유에 있습니다. 힐링, 치유. 교훈, 쾌락, 치유가 바로 이 문학 시의 기능이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죽은 걸 이게 많이 합니다. 죽은 걸은 무엇이냐? 죽은 걸은 현실과 동떨어진 거, 현실성이 없는 거, 이것이 죽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은 감동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동을 전파하는 사람이 시인이다. 그래서 이 감동을 주는 시는 정신의 시, 영혼의 시, 울림이 있는 시, 이런 시를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래서 예술은 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가 좋은 시라고 말하게 되면은 정서적인 감동을 주고 또 미학적인 아름다움, 이것도 한 예술이니까 미학적인 아름다움, 그 다음에 철학적인 깨달음, 이거 좋은 시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은 한 작품 속에, 한 시 속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더 감동을 준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시가 감동을 많이 준다. 여기에는 체험의 지배자가 되어야 된다. 체험이 없는 그런 시가 생명이 길질 못합니다. 감동을 못 준다. 그래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 그래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있는 시,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준다. 좋은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을 이번에 원고를 받습니다. 최우수상의 1인, 우수상의 2인, 장려상의 3인, 그래서 합 6인입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상품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고 제출과 시상 기타 관계는 우리 목사님께서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신발이나 바람, 둘 다 쓴 게 아니고요. 신발이나 바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단 12행 이내, 12줄 이내로 쓰시라 이겁니다. 12줄 이내로 쓰시라. 그래서 원고 제출 및 시상식 관계는 목사님이 별도로 연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시를 가까이 함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고 또 이 물질 풍요 이런 세계에서 정신의 황폐화를 내가 스스로 깨부시는 그런 길을 가도록, 그래서 이 오늘의 한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